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 TV입니다. 예, 뉴스 포커스 담당하고 있는 이진권이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강 교수님 얼굴 좀 눈에 들어오죠? 눈에 익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와 주셨고 또 뭐 요즘 언론에 많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 이 문제 가지고 많은 해설도 해주시고 전망도 해주시는데 강 교수님은요 지금은 이제 배재대학교에서 그 미디어 콘텐츠 학과 교수로 계시고 근데 미국 그 조지아 대학에서 인공지능학으로 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영국 더비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전에 그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 또 2대 원장 역임하셨고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도 지내셨죠.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각 개인도 각 유권자들도 누가 될까 뭐 이런 관심과 함께 누가 될 거야 뭐 이런 데 나름대로 전망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시고 대선 현 상황하고 또 전망도 좀 해보고요. 뭐 전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과학적인 전망입니다. 합리적인 추론 또 과학적인 전망. 예.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여기 나왔는데. 또 와주셔서, 특히 이제 멀리서 오시니까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기꺼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빅데이터로 보는 그 현재 판세, 여기 대해서. 예, 빅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보통 어떤 경우에는 한 주에 28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설 명절이 있어 조금 줄어들었고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거 개시가 되고 일주일 전에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돼 있죠. 선거법상.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 여론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알고 있는 여론조사는 대개 이제 여론조사가 언론사에서 어떤 회사 여론조사와 그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편집된 여론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또 언론사에서는 뭐 또 어느 정도 또 돈을 썼기 때문에 자본을 썼기 때문에 이걸 좀 띄워주기 위해서 조금 좀 과장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 들어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28개면 28개 다 봅니다. 저희는. 근데 대부분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으로 적어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거하고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여론조사의 공공성을 위해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있죠. 중앙선관위 올라오면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 물론 이제 끝에 가면 이제 그 데이터를 보라고 써 있죠. 근데 그거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딱 보면은 사실 몇 개의 언론사들이 공표했던 그런 기사들하고는 좀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주죠. 전주에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약 2% 정도 앞서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박빙이다 이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선거 데이터를 오래 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히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가 있다는 건 좀 이전 일정하고 좀 많이 달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보면은 12월에 선거를 했었죠. 그래서 추석 때 나왔던 민심들이 이제 고정이 돼서 가다가 이제
공식 선거일 개시가 됐을 때 1위 했던, 그러니까 한 4번 정도의 우세, 그러니까 명절 전에 3번, 그다음에 공식 선거 때 1번, 여기서 7% 정도가 우세하면은 당선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아쉽게도 뭐 좀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상당히 초박빙 예, 그런 상황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이 33일 남았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저 출렁거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럴리라고 뭐 우리가 좀 너무 안 좋은 예측일지 모르겠지만 뭐 관권 개입이라든지 또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대개 여당 후보는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5에서 7%의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30%대 초반서부터 40%대 초반까지 뭐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선거는 저도 좀 선거를 많이 봤지만 처음 접해보는 선거입니다. 저도. 어쨌든 양측에 고정 지지층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 판세를 좌지우지할 것은 말하자면 스윙보터들, 뭐 중도 유권자들 뭐 이런데 이런 분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편집된 여론조사의 보도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맞아요. 언론사에서는 그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또 자기들 거기에 의도를 또 은근히 이렇게 이제 끼워 넣으니까 이 독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자칫하다가 그 의도에 넘어가는데 이 언론사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분석해가지고 보도를 하면 또 괜찮은데 아니면 그런 충분한 여론조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기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 그 점에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말이죠. 여론조사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론조사 너무 들쭉날쭉이야. 그래서 같은 날 나오는 것도 정반대 상반된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게 본래 그런 어떤 한계가 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는 그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의뢰하는 측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그 여론조사 회사라든지 여기에 어떤 자기들의 의도가 개입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뭐 여론조사의 한계인지 그게 어떻습니까?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건 저희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어느 회사? 그 이재명이 1등 했을 거야. 그럼 보나마나 1등입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 그 윤석열이 1등 했을 거야. 보면 또 윤석열이 1등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놓고 평균 있고 이제 표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간단한 통계가 그러면 그 어느 편차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3분의 2가 편차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굉장히 분산이 좀 큰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뭔가 이 여론조사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뭔가 운동을 좀 벌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계속 밖으로 나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제재까지는 어렵지만 나중에 이걸 공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전까지 몇 등급 회사다, 몇 등급 회사다, 몇 등급 회사가 나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공표를 해서 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선거 캠프도 문제고 우리 국민들도 문제지만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캠프 안에서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좀 후보의 신기 경호, 신기를 안 건드리는 상황에서 좀 데이터를 갖다 드리는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고요. 예. 요 과정이 나중에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일화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사실은 그게 뭐 후보 신기도 문제지만은 각자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어느 쪽을 지지한다 이러면 그 사람 유리한 것만 자꾸 보게 된다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여론조사 회사들 중에는 뭐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혹시 맞춰서 결과를 내기 위한 의도적인 무슨 뭐 설문이라든지 무슨 조사 방법에 있어서 그런 또 표본 추출하는데 그런 글쎄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근데 여론조사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뭐 저는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2016년에 그 미국 대선에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때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네네. 결과가 뒤집어졌죠. 뭐 그때는 이게 뭐 경합주, 그 러스트벨트 이런 데서 그걸 감안을 못한 뭐 그런 결과였다. 또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글쎄 여론조사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그냥 대선 때까지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될 건지 어떻습니까? 뭐 방법론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뭐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방법론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별, 특히 연령별로 보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안 들어오는 게 20대 여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어떤 알고리즘을 할 것인가는 각 조사 기관의 어떤 그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어떤 방법 써는 것 자체도 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면 거기는 인종이라는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 들어온 데이터들, 우리가 설문했을 때 안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샘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방법론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RDD다, 무선, 유선, 면접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유선이 있어요. 아주 싼 값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 그 다음에 무선과 유선의 융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그 유선 전화 면접에서 가장 맨점이 뭔가 하면 요게 통신사 3사 기준으로 하거든요. 알뜰폰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와 60대 이상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세대들은. 그래서 그 알뜰폰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알뜰폰이 빠졌을 경우, 안 빠졌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문제들은 1월 11일자 보도에서 제가 아주 또 배꼽을 잡았던 게 있는데요. 1월 6일 날 저녁에 국회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우리 윤석열 대표 화해를 했습니다. 극적 화해를 했죠. 그래서 1월 8일 날 한 조사에서 갑자기 20, 30대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저희 전문가들이 보면은 20대, 30대가 뉴스 민감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잘 안 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딱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이건 무슨 약간 그 만화도 아니고 보통 어떤 이슈가 뉴스에서 생산이 되면은 반응하는 게 7일에서 열흘입니다. 뭐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여론에 반영되는 건 없죠. 근데 이런 여론조사는 도대체 뭐냐. 그런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네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너무 극적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그럼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정책도 있고 인물도 있고 무슨 평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간의 이제 경험으로 미뤄서 유권자들이 어디다가 이제 그 중점을 두고 후보를 보고 또 선택하는지 네. 그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좀 빅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검색어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이번에는 그 의혹, 논란, 범죄, 비판, 예. 특혜, 음주운전, 욕설, 혐의 이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이 대통령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 바꾸기가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렇게 믿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바꾸기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여기 아주 뭐 특성같이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많이 미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제 두 사람이 사실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네. 앞서가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닮은 점이 있을 거예요. 행태 중에 보면 또 네네. 아주 상반되는 점도 있고 그 뭐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그 우리 윤석열 후보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그 저희가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거든요. 만들어 갖고 키워드들을 한 10개 이상 그다음에 7일간 30일간 이렇게 해 갖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키워드가 좀 그 족쇄에서 많이 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풀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윤 후보님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처가나 부인으로부터 온 여기 이제 저희 전문용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요 투사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거 빨간색으로 칠해놓거든요. 근데 거의 빨갛죠. 이거는 7일이건 30일이고 그래서 좀 빠져주려고 그러면은 뭔 일이 생기고, 빠져주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기고, 이번에도 또 이제 김혜경 씨, 이 뭐 법인카드라든지 또 갑질 논란이 또 생겨주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 키워드들이 가실 날이 없죠. 상대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또 메리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 이하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뭐 그렇게 딱 집어낼 만한 그런 흠집 같은 게 이제까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쪽으로나 본인 쪽으로나. 네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유리하다. 네. 그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 유리한데 워낙 그 지지 기반 자체가 지금 이제 허약하니까, 취약하니까 못 두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는 21.41% 네. 득표해가지고 상당히 20%를 넘은 득표를 했는데 한때는 문재인 후보를 압박하고 할 정도였죠. 잠깐 그랬었죠. 예. 그런데 현재는 10% 내외 여론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17%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제 10% 안팎으로 와 있는데 상승 가능성이 앞으로도 열려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샤이 안철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데 저희 분석에 의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득표력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두 후보가 너무 좀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사표 방지를 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이 득표력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거보다는 좀 잠재적인 득표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 20%, 60% 있으니까 한 20%대까지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뭐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둘 다 난 싫어. 그러니까 그런 층들이 많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게 조금 나중에는 여기 가라앉긴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캠프나 에서는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 고정관념으로 윤석열 야권 단일화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캠프는 굉장히 상상력이 생각보다 유연성이 강한 쪽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재명과의 단일화도 뭐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우리 쪽하고 더 통하는 게 많다. 사실은 그 당에서 그 당에 옛날에 대표를 했었고요.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그런 걸 이제 주장하면서 뭐랄까 그쪽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정말로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잡아놓자, 붙잡아놓자,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오히려 뭐 단일화에 대해서 애서 이게 좀 뭐랄까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단일화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이건 뭐 지금 전주까지 계산입니다. 9.6%에서 12%로 낙승을 하게 되고요. 삼자구도일 경우에는 1.6%에서 2%인데 이거는 여당 프리미엄으로는 이건 뭐 금방 잠식할 수 있는 그렇죠. 지지율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단일화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여하튼 단일화를 하면 낙승, 단일화를 못할 경우에는 이 승부의 전망 자체가 어렵다. 어떻게 이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대선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야권의 단일화는 이 당선의 또 정권 교체 이거 필수적인 조건이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대부분은 실패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하고 계산을 하겠지만 요즘 아직까지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13일, 14일 등록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망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DJP 요건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뭐 정세를 좀 보는 입장에서 DJP 연합이 가장 어떻게 설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DJ와 JP라는 정치적인 거물이 있었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DJ와 JP의 어떤 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일화는 양측 캠프에서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런 건 자기 자기들이 없어지니까 반이 뭐 산술적으로 봐서 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모들하고 상의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하나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의 회담 이후에 벌어졌던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양태를 볼 때는 단일화가 어떤 그런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이 단일화 이런 정치적 융합이라는 건 정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두 분 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이 좀 돼요. 정말 이게 야권 후보 단일화 이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양김 YS하고 DJ가 단일화를 두 번이나 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타결될 듯 해가지고 세 번째 3차 협상에서 이제 타결한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비틀어져가지고 평민당 만들어서 나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DJP 연대를 했더라도 또 이쪽에 이인재 이 후보 안 나왔더라면 이회창 후보가 낙승을 했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나와서 500만 표 이상을 갖고 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 공학이 선거의 공학이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야권이 후보 단일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야당 지지 세력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이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려면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내가 지면 반드시 같이 협조하겠다. 그다음에 이기는 측에서는 모든 건 다 그냥
협상 당사자한테, 합의 당사자한테 다 양보하겠다든지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단일화를 해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나중에 DJP 때 보면은 제가 이제 대전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JP 쪽의 사람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는 단일화 해도 대통령 있는 쪽으로 다 1년에서 1년 반에서 2년 후에는 다 그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까지 가도 그 길게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정말 양측이다.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이 양측이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걸 절실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뭐 스스로 역사적인 이거 내 단일화가 역사적인 뭐 책무다. 뭐 그렇게 인식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다 대통령 나오고 출마한 사람 다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오는데 그게 쉽게 글쎄요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그 교수님 결론인 그겁니다. 뭐냐면 단일화하면 낙승한다. 근데 단일화 안 하면 이 저기 정권 교체가 어렵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가 네, 되겠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뭐 보니까 저 토론할 때도 보니까 심상정 후보 아주 똑부러지게 토론 잘해요. 그다음에 물론 이념 성향이 분명하니까 네, 네. 이념 지향성이 분명하니까 뭐 그렇게 딱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난번 대선 때는 6.17% 득표를 했는데 네. 요새는 지금 2, 3%에 갇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분이 좀 그래도 진보 뭐 이쪽에서 표를 좀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뭐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왔다. 식상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뭐 자유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오빠 문제 심상 많이 쓰죠. 예. 그다음에 사촌 오빠. 이게 현대차 1차 밴드 아닙니까? 인도와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그 심상정 후보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이 레퓨테이션이죠. 그 권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손상을 갖다. 그 신선감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일단 이런 진보 좌파 정당들은 어떤 그 정통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명분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정 그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통, 예, 저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동안 또 한 개 보면 말이죠, 뭐 이 선거법 개정할 때도 그 너무 그 당리당략적 계산에 따라 가지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이게 무리하게 그 같이 추진했던 점이 뭐 그런 점이라든지 조국 장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그쪽 편을 들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진보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그때 이끌었던 심상정 후보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식상해 뭐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심상정 후보는 똘똘한데 진보 정당은 정의당으로서 국민에게 뭔가 다른 새로운 어떤 뭐랄까 미래를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떤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는 민주당하고 정의당 네. 뭐 여기 후보 단일화 같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제 정당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필사적으로 어떤 그 자기 지분을 위해서 계속 완주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 정의당의 기반이 되는 노조 이런 부분들이 특히 2030 세대에서 보면은 이게 뭐 진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꼰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흘러간 세대의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은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30의 새로운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뭐 교수님 또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제가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 뭐 또 공동대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투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도 뭐 참관인 같은 거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미국은 이제 선거가 하나의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축제죠. 그래서 참관을 한다든지 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투개표 참관으로 한번 봉사해 주고 봉사도 아닙니다. 뭐 어떤 그런 수당도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데서 좀 참여를 해주시고 뭐 정말 그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물리적인 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고 또 투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코로나 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월 29일 날 그 선관위 발표를 보니까 이게 또 우편 투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제 계산으로는 3%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다시 또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그 논란이 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국론이 또 그런데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선거 문화가 뭔가 하면 이 선거 참관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걸 좀 허드렛이라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사회 지도층들이나 또 지역의 원로분들이 많이 좀 참관에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병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호 교수님과 보는 제20대 대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